조주빈은 텔레그램 안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나이가 제법 있는 흥신소 등을 운영하는 사장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박사방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범죄 단체를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뷰 인사이드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작년까지 검찰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부장검사로 퇴직하여 이제 2년차 변호사로 유튜브 개인 채널 내편 박변 박종민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어떤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인 형량이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47년 4개월이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차상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조주빈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직접 사건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서 당시 사건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박사방 사건은 제가 처음에는 검찰 수사팀 수사검사로서 위인자인 붓다 강훈을 조사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그리고 경찰 대응 및 기소 등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 검사로 승진해서 조주빈에 대한 2심 재판까지 출석해서 제가 직접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박사방 사건 수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범행수법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청원인 숫자도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청원인 숫자가 역대 1위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의 매일 수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수사팀 수석검사로서 부담감도 상당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새벽에 들어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일당들을 범죄단체로 의율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다른 부서에 있던 선배 검사를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검사가 이제 박사방 사건 수사하는 저를 보고 말하기를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죄단체가 되겠냐. 아유 고생이 많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했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박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잘 설명한 끝에 박사방의 범죄 집단임을 법원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수사 재판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한참 뒤에 일본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견학을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사방 사건이 아마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는지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수사팀 대표로서 설명을 했는데 박사방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범죄 단체를 인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규모 박사의 정체가 조주빈으로 밝혀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박사인 조주빈을 특정하고 추적한 것은 경찰 수사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추적단 불꽃 활동가들 그리고 신문 기자 등이 본격적인 수사 이전에 이 박사방이라는 건 조주빈이 디지털 신문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말합니다. 이 박사방에 잠입해서 박사방의 실체가 알려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조주빈은 자신을 추종하는 조직원들에게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안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나이가 제법 있는 흥신소 등을 운영하는 사장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여기서 조주빈 스스로 밝힌 얘기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이제 박사라는 이름을 영어 닥터의 의미로 알고 계신데 그런 박사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박사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서 약 1-2개월간 추적 끝에 조주빈을 체포하게 됩니다. 조주빈을 특정하고 체포하는 과정은 일반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역순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긴 어렵지만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꼬리가 잡혀서 조주빈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사방 운영 당시 조주빈은 자신의 신상을 많이 속였잖아요. 노련한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조주빈의 이런 행동은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을지도 궁금해요.
실제로 경찰의 추적 수사 과정에서 이제 조주빈이 아닌 조직원이 박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초기에는 이제 헛걸음치기도 했고 조주빈도 체포 이후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박사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2인자인 붓다 강훈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어느 누구도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누구인지 실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체포한 당시 24살의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신격화된 박사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수사팀도 난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체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주빈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었고 조주빈도 처음에만 아닌 것처럼 행세했지 그 이후에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다루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조주빈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이기도 했었거든요. 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격적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으셨을까요? 이 조주빈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화되기 전이긴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건 종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쪽이 나이 어린 세대에서 주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어릴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대학생 정도 될 정도로 어릴 거라고는 수사팀에서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은 좀 간략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은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좀 눈치가 빠르다는 느낌도 들어서 이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느낌도 좀 가졌습니다. 약간 눈빛 자체가 뭐 특별하게 막 예리한 눈빛은 아니기도 했지만 눈치가 빠른 게 느껴졌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조주빈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박사방과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을 개설한 가까씨라고 문영욱의 성물은 성인 남자조차도 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잔인합니다. 조주빈의 성물은 영상 내용 자체만 보면 수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악질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조주빈이 문영욱과 다른 점은 성물을 비즈니스화, 즉 수익 사업화하고 몰려든 사람들을 조직화했습니다. 조주빈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혹시 틀린 내용을 말하면 스스로 바로 잡아주는 등 기억력도 매우 좋습니다. 그가 벌인 범죄 내용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그릇된 범죄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문 기사만 가지고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격화하면서 안 잡힐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거죠. 근데 이게 신문 기사만 가지고 사기 범죄를 계획 실행까지 옮겼잖아요. 이런 일이 강력 범죄에서 흔한 편은 아니죠. 초범한테. 그럼요. 그거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렇게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는 저도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접근해서 이게 사기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사로잡는 건데 그걸 이제 신문 기사만 가지고 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에너지가 머릿속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됐죠. 조주빈은 검거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악마의 삶을 멈춰주신 데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검사님이 직접 조주빈 만나보셨을 때 왜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을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박사방 사건의 실체, 즉 피해자가 겪은 범죄 행위 측면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발언입니다. 박사방의 실체를 알면 이를 운영하는 박사 조주빈은 악마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방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영상이 인터넷에 뿌려져서 무한 복제된다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채팅 내용을 보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저도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데 실시간으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협박당한 채 자신의 사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마치 실제 현실로 발생한 것 이상의 공포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주빈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해되는 발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주빈은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조주빈의 주장에 근거가 있긴 한가요? 조주빈이 주장한 헌법 소원 자체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법원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주빈이 자기가 마지막에 5년이 선고된 사건이 그 앞에 중형이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기소되고 재판도 별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5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제한된 게 약간 불만이었던 모양이죠. 만일 검사나 법원에서 두 개의 사건을 함께 기소하거나 함께 재판해서 합쳐서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고가 가능한데 5년이 선고된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는 바람에 상고가 제한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인 거죠. 어쨌든 검사나 법원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쪼개서 하거나 병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또는 재판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분리기소와 재판이 불가피했죠. 제가 조주빈이 처음에 선고받은 42년형은 훨씬 이전에 수사가 진행돼서 증거 판단이 모두 끝나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던 사건이고 나중에 기소된 5년 된 사건은 수사가 훨씬 더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이제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상고심의 구조적 한계라는 법리적 이유로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조주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담당하실 때 무기징역 구형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유기징역이 나왔는데 그때 좀 어떤 심경이셨을지도 좀 잠깐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수사팀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데에서는 조주빈의 이 박사방에서의 범행이 진짜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는 이제 저희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인데 42년 정도면 뭐 조주빈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했겠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이 이제 안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조주빈의 나이가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42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이제 수용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60대 중반에 나오면 다시 또 박사방 사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는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살인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어느 정도 되면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뭐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행생활이 뭐 진함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뭐 10년 안 남은 상태에서는 가석방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쉽게 가석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이나 이게 보통 다른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가석방으로 형기보다 먼저 출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조주빈이 실망하겠지만. 조주빈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좀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시는지 변호사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박사방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고 조주빈 자신이 이제 검찰에 송치될 때 많은 기자들이 모여 취재 경쟁을 하는 것을 본 조주빈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결국 범죄단체인 박사방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조주빈이 범행, 즉 박사방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조주빈도 자신의 입으로 하는 진술에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주빈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 전반에 대해서 술술 잘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랑하는 것처럼도 들려서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했죠. 이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거북했지만 당시 상황상은 조주빈을 호통치거나 막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에서도 조주빈을 최대한 잘 구슬려서 박사방의 실체에 대한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기억에 조사를 좀 더 하게 되면 늦게 교도소를 가게 돼서 식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조사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기가 찼지만 어차피 이제 조주빈을 여러 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주빈이 원하는 대로 조사를 중단하고 돌려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주빈은 검찰 수사기간 동안 조사를 대체로 잘 받은 건 사실입니다. 조주빈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형을
본인이 아까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거 보면 형을 세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조사 태도를 다소 후회하는 의미에서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참 오지랖도 넓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온라인에서 최근에 알려진 근황 중 하나인데요. 조주빈이 체형의 변화가 좀 극심하게 보인다라는 내용이에요. 평균적인 체형으로 보였었는데 한 유튜버가 조주빈이 지금은 뭐 40kg도 안 나갈 것 같다.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말랐다. 그리고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조주빈의 신장이나 체중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주빈의 키나 체중을 재봤다거나 지금 벌써 5, 6년 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상 조주빈은 160cm 조금 넘는 키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체중도 뭐 통통한 정도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살이 많이 쪘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조주빈을 실제 접견한 사람이 공통되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면 체형의 변화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겠죠. 조주빈은 자신의 온라인 세상에는 스스로를 신격화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외모만 따지면 그저 작은 체구의 20대 초반의 청년일 뿐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교도소에서도 자기 자랑을 했다면 다른 재소자에게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거 수용이 아니라 단체로 수용할 때는 신고식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명이나 이런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같은 범죄자들끼리도 이 죄명 차이를 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괴롭히거나 그런 일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수사를 담당하고 2심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한 제 입장에서는 뭐 수감 생활을 성실히 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주빈을 만나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얘 진짜 전형적인 관종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본인이 박사방에서 했던 글들 본인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막 신격화하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정도로 이제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그렇게 붐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프라인까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더더군다나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의 진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워낙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종의 그런 거는 충분히 수사 당시에서도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입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걸 조주빈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종은 굉장히 이제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주빈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제도가 강화됐고 실제 수사 현장에선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불법 촬영죄와 성침을 제작죄와 관련해서 처벌 기준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특히 주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제작 및 배포 범죄는 법정형 자체도 높아지고 상습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원 양형 기준 자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종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소지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죄가 신설된 점도 박상황 사건의 영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청 및 소지 행위는 뭐 제작 행위에 비해서는 이제 종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다운로드 등으로 성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결국 제작 및 배포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처벌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음란물 사이트와 관련돼서도 주된 범죄자인 운영진이나 헤비 업로더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유료 결제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사람들도 실제 입건되었다는 수사 내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과거 기준에 따라 좀 처벌이 됐다면 조주빈이나 유사 범죄자들의 형량은 어느 정도 나왔을지 좀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주빈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했던 말대로 조주빈의 박사방은 전무후무한 성침물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징역 5년이 추가돼서 총 형량이 47년 4개월이라고 하는데 출소하면 71세입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관여한 2심 재판까지 피해자만 76명이었고 아청물 제작 자체의 법정형은 박사방 사건 이전이거나 그 당시 그리고 현재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동일했습니다. 범행 방법의 흉포성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범죄 자체가 악질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범행 방법의 흉포성, 비즈니스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은 불가피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그보다는 감경되었지만 당시 엄벌 여론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 판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방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박사방 이전에 비교할 만한 사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시기에 N번방 각각 문형욱의 형량 34년과 비교해도 조주빈의 범죄 내용을 고려하면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내용 전반의 죄질 자체를 따져보더라도 를 통하여 조직화, 수익화를 시도한 박사방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각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그냥 가학적인 영상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면 박사방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원뿐만 아니라 박사방 가입자들에게 유의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돈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과 박사방 사건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셨던 변호사님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했던 인터넷을 배경으로 전무후무한 성범죄 범죄 집단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즉 발전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는 생긴 계기라고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당시까지만 해도 불법 촬영물이라고 이제 표현 자체도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몰카라고 했었습니다. 이 몰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남의 사생활을 그냥 엿보는 관음증적 쾌락에 의한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객체, 즉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몰카 사건들만 봐도 그렇죠. 그냥 장난이거나 재수없이 걸린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방 사건으로 일반인들조차 무방비 상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그래서 인격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죄보다도 더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범죄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